집안일을 도와준 가사 도우미. 근데 그걸 넘어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부모님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줄 수도 있고 해서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팬에 들어오는데 이러면 가족이라는 게 해체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원가 절감하는 거 말고 인공지능 뭐에다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은 원래 기업이 못했던 거를 새로 도전해보거나 네. 기존에 하던 업무를 잘하는 거,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꼭 창작자들을 고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적인 창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코세라에서 가르쳤던 거를 네. 저희 학생들이 미리 보고 와도 되죠, 집에서. 그럼 보고 온 걸 바탕으로 여기선 좀 더 추가적으로 토론한다라든가 네. 제가 수업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쪼개가지고 하다못해 한 학기에 한두 번이라도 저를 1대1로 만날 수도 있게끔 그렇게도 디자인해보게 되면 서로 경험이 달라지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선대인TV 구독자 여러분, 선대인입니다. 자,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몇 건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기도 한 예,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아유, 전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교수님 이 표지 날개에 네. 보니까 저자는 인지과학, 교육공학, 산업공학, 로보틱스 등을 탐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소속은 경영대학원으로 돼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도 또 뭐 이 교육공학, 뭐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하시는 네. 분 보면 또 공대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융합적인 어떤 영역을 탐구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학부 때부터 뭐 로보틱스, 산업공학, 네. 인지과학, 그다음 네. 미국에서 약간 연구원 시절할 때 교육과학 공부한 건 맞는데 네. 전 직장은 사실 15년 동안 공대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네. 강원도에 있는 춘천에 있는 네. 강원대학교 네. 그래서 공대 교수로 15년 생활하다가 네. 경희대학교로 이제 저희도 전학이라고 하는데 네. 전학 오면서 전과도 했죠. 전학. 예. 지금 경영대학원에서는 어떤 과목 가르치시나요? MBA 과정하고 이제 네. 첨단기술대학원이라고 해서 창업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있는 과정 가르치는데 네. 주로 뭐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가르치고 AI 네. 과목도 가르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학적인 걸 가르치면서도 또 굉장히 경영적인 거 가르치기도 하고 좀 섞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네. 요번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책 AI X 네, X입니다. 인간지능의 시대. 네. 네. 이 맞게 읽으셨어요. 대부분 이걸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얼핏 읽으시더라고요. 보통 인공지능 할 텐데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지능이라고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인공지능을 인간지능의 확대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또 그걸 통합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이제 포섭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이제 설명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드린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책제목부터 왜 이렇게 지으셨는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읽으시는데 그렇게 네. 유도한 바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약간 유도? 장난스럽게 그래서 다시 한번 봤을 때 하고 한번 생각하시도록 장치했는데 실제 네.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네, 밀려나거나 네. 인간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AI를 바탕으로 인간지능이 이렇게 뭔가 올라타는 네.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의 이제 뭐 어떤 감각이나 또 네. 사지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제가 AI 시대를 항해하는 사피엔스를 위한 안내서 이렇게 돼 있네요. 부제까지 꼼꼼히 봐주시는 분은 드문데 지금 나름대로 고심해서 쓴 제목인데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그 교수님이 다 정하셨어요? 예. 아, 왜 그렇게 네. 정했냐면은 네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 만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네. 뭔가 완성된 시대, 네. 뭔가 끝나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존재처럼 네. 자꾸 스스로를 보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만나면서 지구상에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몇 명인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만약에 스케일링을 100명까지 태어났다고 봤을 때 30만 네. 년 동안 네.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1억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는 그냥 네. 사피엔스 원신 같은 거구나. 아, 그런 식의 네. 제목을 다른 겁니다. 예. 목차 보면서 몇 가지 조금씩 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1부에 가족, 직장, 소비, 교육, 창작 이런 쪽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이걸 아주 짧게 쓰셨던데 가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가족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가족의 어찌 보면 네.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것 같아요. 네. 실제 미국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챗봇 가지고서 법으로 인정 안 돼도 결혼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등장하는 것처럼 네. 저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집에는 우리가 이제 지능을 갖고 있는 물건이 로봇 청소기밖에 현재는 없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정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점점 그런 존재화되는 게 AI가 들어온다라고 봐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럼 역할이 뭐냐? 예를 들어 당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근데 그걸 넘어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부모님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줄 수도 있고 해서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팬에 들어오는데 이러면 가족이라는 게 해체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봤던 건데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AI가 도입된 인형 같은 거를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급 네.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일부 젊은 층이 농반 진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AI가 들어간 휴머노이드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차 가격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 거 보급되면 나는 어차피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살 거고 결혼도 못 할 거니까 그런 거 갖다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쪽으로 어떤 가족이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해봅니다. 이 영화 허라는 게 이제 그 네, 사만다. 네, 그걸 가장 이제 뭐 극적으로 보여준 네. 그 영화인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사람을 진짜 온전히 다 대체할 수 있나? 역시나 또 여전히 한계가 없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뭐 기술을 네. 보면 GPT-4도 신기하지만 네,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 같이 느껴졌던 게 네, 올해 3월에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들이 발표한 로봇이 있어요. 얼굴만 있는 네. 로봇인데 예를 들어 피규어나 테슬라의 로봇을 보게 되면 머리는 있지만 뭐 눈, 코, 입이나 표정 같은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콜롬비아 연구진이 만든 로봇은 머리만 있는데 실리콘으로 피부를 만들고 뒤에 모터로 26개 정도 장착을 해가지고 네, 인간처럼 표정을 줘요. 근데 신기한 건 인간의 정서적인 걸 미리 감지를 해서 네. AI가 추론을 해가지고 표정을 한 840ms 먼저 줘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게 되면 공감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거 날 미리 막 알아채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네. 푹 빠져든 거죠. 단순히 보면은. 아, 그리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냐? 저는 대체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애착은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는 못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 이른바 이제 인공지능 그러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네. 일자리 같아요. 그렇죠. 쟤네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쟤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 그건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 자리가 네, 있나? 네.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내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과 외국 통계 잡힌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기업이 인공지능을 뭘 추구하냐 보게 되면 외국 통계상은 금융권의 기준으로 네. 50% 이상이 인력 절감하는 거예요. 원가 절감하는 거. 그럼 인력이나 원가 절감한다는 기업의 논리가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땐 나를 내모는 거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운 거죠. 그럼 기업 경영자들은 또 제가 이 얘기 꺼내면 그래요. 교수님, 아니 인력 절감하고 원가 절감하는 거 말고 인공지능 뭐에다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은 원래 기업이 못했던 거를 새로 도전해보거나 네. 기존에 하던 업무를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상담사를 챗봇 하면서 사람 100명으로 줄이려고 여기 이렇게만 하지 말고 1000명의 상담사를 그냥 유지하되 챗봇으로 기본적인 거 해주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상담을 사람 1000명이 달라붙어 살 수 있게끔 해주면 기업에는 당장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만 기업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서비스 질이 훨씬 예.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시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다 줄이는 거 위주가 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뭐 세대별로 그 감각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챗봇 서비스를 네. 이야기하셔서 챗봇이 한편으로는 이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대응이 되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챗봇 서비스에서는 뭔가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의 네네. 챗봇 서비스는. 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네. 게 사실 네. 지금 현재 챗봇은 주로 어떻게 학습돼 있냐면 상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그 폴리시만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담사들은 경험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경험에 대한 학습량이 아직 적어서 그래요. 네, 네. 근데 경험을 텍스트화 시켜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인간 상담서보다 내용적인 거 훨씬 좋아져요. 그래요. 근데 네. 요때 결여되는 게 정서적인 교감이긴 하거든요. 네, 네. 뭐 물어봤을 때 자기가 실제 미안하지 않죠. 상담도 교수, 뭐 고객님 죄송합니다. 뭐 얼마 힘드셨겠어요. 이런 거. 네. 이런 것에 대한 정서적인 터치가 지금은 좀 부족한데 최근에 그런 것들도 실제 교감하는 척, 그러니까 공감을 하진 못해요. 인공지능이니까. 하지만 공감하는 척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도 되고 뭐 GPT-4 같은 경우에 음성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문제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최근으로 오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창의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 네네. 이런 일자리들조차도
네. 막 사라지는 것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헐리우드에 뭐 배우와 작가들이 네. 파업을 했다는 뭐 맞아요. 소식도 네, 들리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네. 또는 이게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직업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던 거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이렇게 예. 보면서 야, 저 정도까지면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네. 추가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네. 물론 당장 그런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위협받는 건 맞는 게 영상 제작하는 도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는 게 소라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인 네. 건데 네. 이 플랫폼만 봐도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이나 영화 감독들이 쓰기 전에는 그거 안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써봤던 분들의 인터뷰나 발표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한 4, 5분 정도의 뮤직비디오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조금만 더 발전하면 1시간짜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그 창작 활동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냐? 또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는 거는 재작년에 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 중에 언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AI 예술품이 있는데 네. 얘는 모마에 전시된 14만 점의 예술품을 학습시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술가의 어떤 설정이 들어가서 AI하고 인간의 감정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 장르를 보여줬어요. 저 이걸 보면서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백남준 선생님 작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새로운 테크가 올라간 창작. 근데 저만 봐도 최근에 제가 이제 소설을 또 가을 걸 집필하고 있는데 가을에 발표하려고 네. 요즘에 어떤 도구가 나왔냐면 로어 머신이라는 AI 플랫폼이 나왔는데 얘는 그 수만 자 이상의 소설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텍스트가 있는 거를 그래픽 노블처럼 바꿔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만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원래 그래픽 노블이나 어떤 웹툰 같은 거 창작하는 건 되게 네. 어려웠는데 네.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약간 그래픽화란 것도 창작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예. 그냥 이제는 그걸 이용해서 일반적인 개인도 심지어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처음에 이게 비관적으로 봤는데 지금 네. 이게 될 것 같아요, 창작이.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긍정적인 거는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뭐 만들려고 막 시키는데 자기 때대로 안 만들어질 때도 많고 비용 때문에 못 만드는 것도 많고. 네. 근데 좋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꼭 창작자들을 고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적인 창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조차도 굉장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일례로 네. 한류가 되게 유행인데 네. 저는 한류하고 AI도 접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 정말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한류 컨텐츠 중에 어떤 IP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그 컨텐츠가 웹툰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서 상담사 역할을 AI를 바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류 컨텐츠 중에 예를 들어 뭐 방송사가 갖고 있는 100편짜리, 500편짜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가지고 실제 미국에는 네. 사우스파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학습시켜놓은 AI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 새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AI가 만들어주기도 해요. 인간하고 협업해가면서. 정말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젊었을 때 봤던 재미난 콘텐츠 중에 뭐 순풍산부인과 같은 드라마. 그 다음 시즌을 SBS에 아니 학습을 갑자기 시켜. 인공지능 이야기하다 순풍산부인가 하니까 갑자기 약간 너무 아날로그적인가요? 구석기 시대로 약간 들어간 듯한 아 근데 그런 거 느낌이 학습을 시켜놓게 되면은 얘 둘리 같은 얘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도 이제 시즌이 끝났지만 다음 시즌을 창작해 볼 수 있는 거. 실제 그 아까 사우스파크 학습했던 플랫폼 만든 제작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왜 만들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왕좌의 게임을 보다가 시즌 3인가부터 막 짜증나서 안 본대요. 근데 당신들도 그렇지 않냐.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왕좌의 게임 보다가. 뒤에 있는 이야기를 당신의 세계관으로도 멋지게 만들어서 서로 즐겨보자고. 그 뒷이야기를 무조건 창작자가 만들고 네. 너희들은 항상 소비자로만 있지 말고 함께 창작해보자. 저 이게 좀 공감이 됐었어요. 뭐 소비는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이제 또 저도 뭐 관심 갖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교육판도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대학교에 몸담고 계시니까 뭐 당장 피부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뭐 그 이른바 무크라고 해서 뭐 유데미라든지 뭐 그렇죠. 코세라, 에덱스. 코세라 뭐 이런 등등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교육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가면 갈수록 언어의 장벽도 없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시대의 교육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또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향후에 이제 일해야 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또 일하는 종류도 달라질 텐데
거기에 맞는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그건 교육의 소비자 입장에서 뭐 어떻게 뭐 접근해야 되는지도 있겠지만 또는 한편으로는 뭐 교수님처럼 네. 또는 뭐 전체로 보면 이제 대학 교육기관처럼 이렇게 교육의 공급자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또 달라질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바뀔 게 정말 많은데 저희 학교에 이제 약간 경영자들 만나면 농반 진반을 하는 얘기 중에 얘기했어요. 대학생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우리는 20대 청년을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나는 대학생은 이제 MBA 과정 학생들이니까 40대고 평균이 나이가 많으신 분 60대도 있어요. 아, 네네. 그럼 대학은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정말 단순한 거지만 학교 식당의 급식 중에 점심 메뉴 대표적인 건 여전히 돈가스하고 제육볶음이에요. 60대 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메뉴예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왜 황태의 작곡 안 나오냐고. 조차 모임 갔을 때 그 나오는 거. 그리고 왜 도서관은 꼭 100계단을 걸어 올라가야지만 장서실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네. 대학을 20대 배우고 끝난다는 그런 과정이 다 깔려 있어요. 사실 사회적으로. 네. 그러면 만약에 50대에 1차 은퇴한 분이 왔을 때 배울 수 있는 과정, 네. 60대에 2차 은퇴한 분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커리큘럼들 이런 것들로 대학이 탈바꿈해야 되는데 네. 사실 아직은 대부분 다 20대 청년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AI 시대 때 뭐 어떤 알고리즘 가르쳤는데 이거보다 음. 사람의 라이프 스팬이 바뀌는 거를 대학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랫단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네. 근데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AI를 통해서 교육의 양극화를 일부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교육의 수혜받는 그 범위하고 부모님의 경제력이 거의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걸 약간 흐트러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교사를 집으로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디지털로만 교육을 하겠다는 접근도 아니에요. 다만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한테 약간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접근이어서 과도기긴 한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그 방향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교사를 지우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병립할 수 있게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보통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신문물이라고 하는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뭐 교육 수준이 높거나 또 한편으로는 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부터 먼저 흡수하게 돼 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교육의 혜택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계층별로 조금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네. 뭐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까요? 제가 뭐 교육부를 지지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교육부 네. 관계자들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이 작업을 왜 하는 네. 거냐고.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드리면 네. 사교육하고 대립하는 거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교육이 국내에 너무 커져버렸고 네. 특히 사교육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그 위에 성적을 받아갖고 뭔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네. 그들을 좀 돕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두 번째 문제고 네, 목표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서 AI를 통한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지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거나 오히려 꼬리 집단에 있는 아이들을 더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사람이 빠지니까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보지 말고 좀 이런 집단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게 잘 되면 사교육이 사라질 수도 있나요? 완전 사라지진 전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뭐 좋아하는 작품 중에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네. 미래 세상 그 2045년도 배경으로 써진 네. 작품만 봐도 네. 되게 재미난 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메타버스 속 학교에 가서 AI 교사랑 소통하면서 수업을 막 해요. 근데 정말 부유층의 아이들은 그때도 책가방 메고 교복 입고서 학교를 가요. 10명짜리 클래스를. 그러니까 즉 인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계속 남아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AI만 만나는 건 아니겠죠. 이걸 통해서 어떤 많은 경제적인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면 이걸 다시 우리 아이들이 인간 교사나 인간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데도 좀 쓰여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뭐 정규적인 어떤 그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그런 뭐 과목이나 뭐 전공을 이렇게 이수한다고 그것만이 교육이 아니고 저는 인생에서 그렇더라고요. 네네. 되게 중요한 어떤 시기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으로부터 받는 그렇죠. 예. 인생의 지혜, 통찰 또는 이제 뭐 계속 교감하면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주는 네네. 분인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인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우리 학문적인 어떤 병뿐만 네네. 아니라 직업 세계에서의 뭐 경험일 수도 있고. 소장님이 정말 동의하는 게 전 네. 그게 바로 미래 교사 역할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이론적인 걸 오래 설명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는데 네. 오히려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 사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어떤 인사이트 전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만 봐도 가르치는 과목도 많고 학생이 뭐 네. 교양 과목 300명 이렇게 됐다 보니까는 300명이요? 1대1로 인사이트 준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네. 솔직히 제가 네. 책보자님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걸 많이 자동화시킬 수 있으면 제 역할을 약간 시프트 해보고 싶은 욕심이죠. 예. 근데 그게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세계가.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여쭤본 거는 거꾸로 그런 경험들은 이게 결국은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받는 혜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주일의 수업을
뭐 8시간, 9시간 정해져 버리면은 지금은 그 이론 설명하는 시간이 산술적으로 한 절반 이상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쿠진 코세라가 네. 내연 정도가 되면은 음성하고 립싱크까지 맞춰가지고 다국어 지원을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선언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과목 중에 미국인 교수가 똑같이 가르친 게 있고 원저자야. 그럼 이 사람이 코세라에서 가르쳤던 거를 네. 저희 학생들이 미리 보고 와도 되죠, 집에서. 그럼 보고 온 걸 바탕으로 여기선 좀 더 추가적으로 토론한다라든가 네. 제가 수업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쪼개가지고 하다못해 한 학기에 한두 번이라도 저를 1대1로 만날 수도 있게끔 그렇게도 디자인해 보게 되면 서로 경험이 달라지는 거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추가로 더 이렇게 1대1이든 좀 뭐 상대적으로 좀 소수의 그 학생들하고 교감하고 직접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바라는 네. 게 다 그쪽 모델입니다. 네. 예. 네. 그 교수님이 선도적으로 그런 모델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사실 학교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저런 것도 했었어요. 시범상 유데미 같은 외국계 무크 플랫폼에 제 강의도 올려보고 똑같은 거 가르쳤을 때 유데미에서 듣는 외국인들하고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 다를까. 또 외국인들은 당연히 그때 뭐 유료로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강의 평가가 아주 칼 같아요. 학생들은 둥글둥글한데 그런 거 해봤는데 저는 코세라가 다국어를 지원하는 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걸 잘 받아들이면 우리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세라가 뭐 재학생이 1억 명이고 한국인만 70만 명 등록되어 있거든요. 네네. 경희대 학생이 3만 몇천 명이니까 저희 대학이 20배가 넘어요. 한국인만 학생 봐도. 네. 그래서 이걸 위기라고 보지 말고 이걸 어떻게 우리 교육에 더 긍정적인 하나의 디딤돌로 볼 것인지 이렇게 좀 밝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